모자 사망 사건 이후 탈북민 인권과 복지정책 점검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복지부는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한국교회 표준정관 관련 심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교회 분쟁을 막으려면 교회마다 표준정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환경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TV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인이 아사로 추정되면서 탈북민 인권과 복지 정책에 대한 그늘이 드러났는데요. 북한 인권재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 관악구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자살이나 타살의 흔적 없이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탈북민 복지 정책의 그늘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3만 3천여 명. 북한을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난과 굶주림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고통 또한 경제적 빈곤을 꼽아 씁쓸함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북민 지원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5년간 1인 가구 기준 월 50만 원의 기초생계급여와 정착금, 취업장려금 등이 지원되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진 한 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에 탈락했고 수개월 동안 공과금이 미납됐지만 세모녀 사건 당시 정부가 마련한 위기가구제도에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정배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는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각 정당은 법 이행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 전혀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재단이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북한 인권재단이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부의 목소리 또 각 정당과 각계의 목소리가 너무나 없습니다. 국회와 정부와 정당 그리고 각계가 지금 함께 소리를 높여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 17살의 나이로 탈북한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정책으로 닿을 수 없는 부분은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면서 탈북민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또 본인도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지역 교회들이 탈북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면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조금의 도움만 줘도 그 당시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심리적인 또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좀 부재했던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는 정책을 통해 제도적 지원을 이행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탈북민들을 품을 때입니다. CCTV 뉴스 변현준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비용을 치릅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발표한 한국교회 법학회가 심화 세미나를 열고 개교회 표준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관이란 주제로 강의한 서원재 교수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단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회의 규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초로 돼야 하며 각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적 실체로서의 역할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과 해석이 다양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각 교회 실정에 맞는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원재 교수는 교회의 조직과 활동의 근본 규칙인 정관은 법의 성질을 가진다며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전도의 길도 막히는 등 분쟁의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정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는 총회 헌법과 개교회의 정관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총회는 교회의 단순한 상부기관이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교수는 또 해석이나 적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내 정관이 제대로 마련돼 있다면 개교회의 정관이 우선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근 동성애 등에 있어 교회의 규정과 인권을 앞세운 법원의 판단 등이 충돌할 경우 교회 안에서의 정관의 관련 내용을 정확히 규정한다면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선필 교수는 교회는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며 이미 법원에 제기된 수많은 교회 소송에서 교회 정관이 중요한 기준이 된 판례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국가법에 따르게 되면은 일종의 비법인 사단으로 해서 그 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교회의 정관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단 헌법보다 우선한다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그런 교단의 헌법보다는 개교회의 헌법, 개교회의 정관을 우선해 나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명재진 충남대 로스쿨 원장과 송기영 로고스 변호사 등이 강의했습니다. CGN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20일 실행부위원회를 열고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의 공석을 대신할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윤보환 영광교회 담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투표는 투표권이 있는 총회 실행부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윤보환 목사는 1차 투표에서 1위, 이어진 2차 투표에서 2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윤보환 목사는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현직 감독들, 총실위원들과 잘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감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과테말라가 지난 11일 새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히아마테이 대통령 체제를 시작하는데요. 네, 보수 성향의 인사로 4번의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건데요. 과테말라 최상득 선교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지난번에는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 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선출된 히아마테이 당선인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지난 8월 11일에 2차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대통령 당선자는 1956년생으로 외과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이번이 4번째 도전 끝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보수 성향의 바모스당 출신으로 그의 선거 공약으로 사형제 부활, 치안 및 국경 경비 강화, 대통령 경호실 폐쇄, 새로운 국립병원 건립, 교육제도 개혁, 그런 공약으로 선거에 임했는데 58%의 지지를 얻어 42%의 지지를 얻은 토레스에게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6월 1차 투표에서 산드라 토레스에게 뒤지며 본선에 임했는데 중도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내 무난히 당선되었습니다. 본선이 임한 두 후보 중 산드라 토레스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1차 투표에서 승리했으나 가정 문제와 개인 비례로 낙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자 히아메트도 처음에 그가 동성결혼에 찬성했다는 루머로 고전했으나 그는 동성결혼과 낙태를 절대 반대한다고 표명함으로써 그러한 루머를 잠재우고 당선되었습니다. 네, 현재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으로 건너가는 중남미 난민들에 관한 것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시도 있었습니까? 네,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당선자는 치안 및 국경 경비 강화를 공약 중의 하나로 공약했는데 현재 대통령이 과테말라 국경 강화로 이웃 나라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불법 입국을 막겠다는 서명을 미국에게 했기 때문에 그도 그것을 지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60% 이상이 빈곤층인데 그중 국민의 1%가
과테말라를 탈출하여 나가는 것을 당선자도 어쩔 수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등 남미 국가들이 흉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과테말라는 현재 농산물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에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근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식량난보다 정치적 부정부패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살아온 나라를 탈출해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는 이민 행렬이 끊이지 않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와 온두라스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가나 민족, 결의 개념이 부족한 정치 지도자들의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과테말라가 바른 정치로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인근 국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과테말라의 최상득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은 백악관 앞에 있는 성요한 성공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회는 아니었지만 백악관 앞에 있었던 교회 위치 때문에 성요한 교회 리더들이 아예 대통령 지정석을 만들어 두면서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모든 대통령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가장 부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들의 교회라고 불리는 성요한 교회 이야기,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Sitting across the street from the White House. St. John's Episcopal Church has served each commander-in-chief since James Madison, the nation's fourth president. Built in 1816, its proximity proved to be a dilemma for church leaders. They said, what are we going to do to accommodate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he wants to attend a service? The solution? Pew 54, which for 200 years has become known as the President's Pew. People would come early to try to sit close by so they could shake the hand of the President when they passed the peace during the service. And that got to be kind of funny, and the rector often tells a story about how the church would slightly tilt to the left because everybody was sitting on the left-hand side when they thought the president was going to attend a service. When the president's not in town, turns out anyone can sit in this pew. But odds are when the commander-in-chief shows up, Secret Service might kick you out. I can tell you this pew is never vacant. Even at the earliest of the services. To top that, an 18th century prayer book is put in the pew when the commander-in-chief attends service. That prayer book now contains signatures from past presidents. Harry Truman, Dwight Eisenhower, John F. Kennedy, George Bush, Barack Obama, Donald Trump. Oh, so he did sign? Yeah. 최근 어린이 희망 직업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등장했습니다. 6살 어린이 월 수입이 수억 대에 달한다는 등 자극적인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오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린이 1인 방송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그 통계에 의하면 그 초등학생들의 그 가장 그 선망하는 직업, 예, 그것이 그 5위로 장래 희망 5위로 유튜버가 올라왔을 정도로 그 선망하는 직업이 됐죠. 네. 예.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유튜버가 상당히 고소득을 올린다는 게 이제 일반에게 알려지면서 초등학생들조차도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많아진 것이죠. 네. 또 리서치에 따르면 그 어린이 유튜버들이 만든 그 콘텐츠가 네. 상당히 구독자 수도 많고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예. 이제 그 이유는 보통 이제 게임 콘텐츠가 굉장히 그 높았죠. 근데 이 어린이 유튜버들이 만드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특별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 그래서 장난감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갖고 놀고 뭐 방법을 몰라도 네. 그래서 또 그런 것이 귀엽고 또 이쁘고 하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죠. 근데 문제는 확장성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말을 몰라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이거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만큼 확장성이 넓죠. 전 세계적이죠. 이제 한국말로 하는 콘텐츠는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만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한 5천만 민족들이 이제 대상인데 이 어린이 콘텐츠는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어린이들 속해 있는 어린이들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확장성이 이제 용이하다는 점이 있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그 소득들을 올리고 있죠. 구독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또 하나 이제 그런 유튜브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어린이 콘텐츠가 가장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죠. 예. 서두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살 된 어린이가 하는 1인 방송이 그 월 수입이 뭐 억대에 달한다, 수십억에 달한다 이런 좀 소문이 무성했는데 이것도 좀 사실일까요? 예, 그 6살 어린이 보람이가 이제 보람 TV라는 걸 해서 물론 이제 가족들이 운영하고는 있지만 구독자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구독자 수도 뭐 1,800만 명이 이제 넘었고 또 연간 수입도 뭐 최소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이 넘을 거다. 이런 이제 추정, 이제 광고 수입이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도에 보면 강남에 95억 상당의 빌딩도 그 보람 채널에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라이언이라는 7살 꼬마가 이제 장난감을 이제 사용하는 후기를 이제 촬영한 거예요. 예. 그 연간 매출이 240억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면 라이언이 갖고 논 장난감 후기에 그 한번 보도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장난감의 매출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히트 상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 라이언 그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언이 그 장난감을 갖고 유튜브 채널에 그 콘텐츠를 올리느냐. 이제 이게 이제 영향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광고가 더 많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1인 방송 같은 경우는 이게 수익 구조가 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유튜브 채널을 올리면 그 장기 1년 이제 12개월 동안에 그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일단 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독 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이제 광고가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면 조회수가 1만 회 정도가 되면 약 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오르고 3만 회 정도가 되면 한 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오른다고 대충 보고 있습니다. 예. 사정이 좀 이렇다 보니까 정말 이 1인 방송이 좀 과도한 욕심으로 여기저기 늘어나고 이게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서 부작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보다는 좀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이제 많이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채널의 그 콘텐츠들이 점차적으로 자극적인 걸로 막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자극적으로 가는 게 이제 너무 심하게 되니까 특히 어린이 채널에 있어서 어린이한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시키면 아이의 정서에도 좀 문제는 있겠죠. 근데 뭐 하여튼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문제됐던 게 최근에 그런 게 있었죠.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뭐 도둑, CCTV 실시간 동영상. 그래서 택배 뭐 훔치고 뭐 가면 쓰고. 결국에는 뭐 본인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었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자작극으로 밝혀졌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짜죠. 가짜 컨텐츠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노이즈 마케팅도 하고 이런 문제들, 불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자꾸 드러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이게 좀 구시대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좀 밖에서 아이들끼리 좀 뛰어놀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1인 방송을 하는 것 이게 결국 부모들의 욕심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전에 자랐을 때 그때는 뭐 팽이나 자치기나 비석치기 이래서 거의 밖에서 놀았죠. 마당에서, 그 골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활동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어린이들은 활동량이 아주 적고 주로 이런 유튜브 채널, 유튜브 TV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교육적 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교육적 채널은 보는데 돈이 또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또 정서 함양에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교육적인 콘텐츠만 많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옛날처럼 활동량이 적다는 점에 대한 문제점은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잘 이제 관리를 해서
유튜브 채널을 잘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런 이제 저 잘못된 불법적인 그 컨텐츠라든지 또는 가학적인 컨텐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해서 네. 컨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유튜브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유튜브가 뭐 순기능도 있고요. 역기능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까지는 좀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취미로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취미나 또 재밌으니까 이제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실은 자료를 남겨놓으면 나중에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구독자들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득이 많아져서 결국 아이들한테는 취미가 아니고 이게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직업이 되다 보니까 한 편당 얼마니까 이제 편수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그 강도 높은 노동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이제 재밌게 노는 것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좀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노동처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동법을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송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 방송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근데 콘텐츠들은 어떤 가학적인 것도 있지만 어린애한테 뭐 임신, 출산 이런 것도 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짧은 치마를 입고 섹시 댄스를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클릭수가 많아지니까 점차적으로 선정적이고 과학적인 동영상으로 가니까 아이들의 정서에도 굉장히 이제 나쁜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세이브 칠드런에서는 그 이 키즈 채널에 대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이런 문제 아동 학대다 이래서 결국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법이나 방송법에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의 경우에도 방송법에 적용을 받도록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의 뭐 독일이라든지 EU나 이런 데서도 이런 콘텐츠에 대한 규제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론 이 키즈 채널이 일반인한테 좋은 순기능이 많으니까 이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이제 죽이고 막으려면 이런 규제 방안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어쨌든 채널이 늘고 있고 그에 반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적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규제하는 방송법이나 그리고 세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매출 규모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까 사실 또 복잡하거든요. 그 계산식이 이제 그 유튜브 자체 내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광고 수익을 주면 그 광고 수익을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유튜브가 서로 이제 분배해서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이런 유튜브 채널 때문에 아주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근데 세금은 너무 턱없이 작으니까 아예 유튜브세라는 거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부과하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업체인 그 유튜브에서는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 유튜브세 신설이 이제 점점 힘을 받고 또 결국은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결국에는 뭐 도구가 나쁜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야 할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런 성구처럼 이런 1인 방송을 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1인 방송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질문을 자기한테 꾸준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외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동들을 찾아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뭐 시대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흐름을 저희가 또 거슬러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무조건적으로 그 풍조를 따라가지만 말고 저희가 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좀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그 위험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원전 오염수 어떤 걸 좀 이야기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2011년에 그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대지진과 함께 큰 피해를 준 것이 그 쓰나미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쓰나미가 발생해서 후쿠시마 지역에 제1원전과 제2원전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근데 다행히 제2원전에서는 침수 사고를 이제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돼서 그 복구를 했지만 제1원전에서는 그 비상 발전기도 침수되는 바람에 그 원전에 있는 그 원전을 냉각하는 장치가 고장이 나서 원전이 이제 폭발하고 그 연료가 쏟아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원전이라는 것이 한번 가동을 시작해서 이제 연료가 이제 연소되기 시작을 하면은 탈 때까지 그것을 계속 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그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부어서 식히는 그런 긴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연료와 닿은 물들이 그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는 오염수가 돼서 지금 계속 후쿠시마 원전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물로 이제 냉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오염수가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방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도 계속 그 후쿠시마 지역의 그 지하수와 함께 그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또 투입되는 물이 있어서 하루에 뭐 170여 톤 가량의 계속 오염수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오염수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뭐 원전 피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원전 피해가 지금도 좀 그 후유증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 실태는 좀 어떤가요? 예,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사실은 쓰나미로 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때문에 그 후쿠시마 원전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됐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다시 이제 뭐 대피한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금을 끊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가보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계속 검출이 되고 있고 특히 뭐 그 연구 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주민들한테 갑상새암 같은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은 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쿠시마 지역의 그 방사능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재배된 농산물 그리고 인근 바다에서 이제 잡은 수산물들이 역시 그 세슘이나 그 방사성 물질들이 검출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 후쿠시마 그 원전 주변이 이미 방사능 오염이 심해져서 사람이나 동물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전에 보면 이제 뭐 원전 그 피해 발생 지역 주변 뭐 반경 30km인가요? 뭐 이렇게 출입 금지가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출입 금지는 풀린 상황인 건가요? 예, 지금 뭐 출입 금지는 다 풀렸고요. 특히나 일본이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을 더 많이 그쪽으로 돌아오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더 논란이 됐던 게 사실 일본 정부가 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그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게 바다로 방출한다는 건 그야말로 오염수를 바다로 그냥 흘려보내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사실은 지금도 그 오염수의 일부는 계속 바다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뭐 지하수를 통해서 들어온 것을 그 일본 정부 완전히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가 방출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 모아둔 방사성 오염수가 양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바람에 일본이 사실은 이것을 그냥 바다로 방출하겠다라는 내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일본에 좀 드러난 것입니다. 예. 이미 이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 주변은 이미 사람이 살기에 힘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출입 금지가 풀렸다는 얘기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게 이제 바다로 방출한다는 것도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게 국제해양법이라든지 뭐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 건가요? 이 원자력 문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여러 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바다에 이런 폐기물을 방출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상에서 그것을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그걸 바다로 흘려버리겠다라는 그런 꼼수를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불법이 아닌가요? 그 국제법 규제를 피해 나가는 그런 또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그 오염수를 저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오염수에 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본의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원전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수 처리를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방사성 폐기물은 사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안반을 깊게 뚫어서 그 땅속 깊은 곳에 이 오염수를 저장하겠다는 안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오염수니까 증발을 시켜서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고요. 근데 물론 대기 중으로 방출을 해도 오염수에 섞여 있던 방사성 물질이 함께 또 대기로 배출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뭐 지금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지금처럼 계속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안전한 저장 탱크에 저장을 해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재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 사실 일본이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안반에 그 매설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상태이고, 또 이것을 재처리하고 계속 보관하는 데에는 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해양으로 투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부 지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방출을 하게 되면 이게 분명 생태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후쿠시마산 그 농수산물을 이렇게 방사능 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고, 또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사실 이 위험한 이유가 모든 체세포, 살아있는 생명의 세포에 작용을 해서 핵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그 DNA에 이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는 거는 이런 방사성 물질을 전 세계에 다 퍼뜨리겠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또 사실 한일 관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또 하나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지금 한일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과거사의 문제를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특히 오염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과거사 문제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이것이 드러나서 저희들의 또 국민 감정이 또 나빠진 것은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저희들이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차원에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한일 관계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기구와 연대해서 이제 풀겠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요, 뭐 좀 문제 해결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제도 뭐 올림픽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가 이제 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하지 못하는 그런 또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후쿠시마 원전의 문제를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안전하도록 이 후쿠시마 원전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치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 나라가 있고 또 그 방사능의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 정부가 이런 것을 세계에 더 여론화시키고 그리고 또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지난번에 요청한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라. 후쿠시마에서 지금 어떤 방사능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었고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좀 취해야 될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또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다양한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교회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역할도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이 후쿠시마 핵사고의 문제 본질은 사실 과학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고도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것을 사회나 어떤 뭐 정부가 이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의 문제 역시 그렇고, 뭐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희 기독교의 신앙 안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보듯이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반성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과연 인류의 생존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일인지를 계속해서 묻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는 후쿠시마 그 핵사고가 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가장 직접적인 그 방사능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은 일본 정부가 여러 가지 그 감추고 또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 안전하지 않는 정책을 펴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후쿠시마의 주민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정책들과 또 이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교회가 먼저 보듬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또 기도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탈북민 인권과 복지정책 점검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복지부는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한국교회 표준정관 심화 세미나를 열고 표준정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윤보환 영광교회 담임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험성이 경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청년들을 위한 신간 수필집을 펴내고 어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네, 정치나 사회, 문화 이야기는 빨리 사라지지만 인간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는 세월이 지나도 진리로 남는다면서 이런 문제를 다룬 성경의 의미도 다시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진리를 간직하는 인생이 되도록 100년의 관통에 얻은 인생의 조언을 저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